네, 이번 시간에는 천지인 기획법 중에 세 번째죠. 어떤 타겟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오디언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인을 통해서 어떻게 계획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. 그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래서 이런 그 사람 마음을 아는 게 실은 제일 어려운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그 수많은 회사들이 사람의 마음, 즉 수용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요. 사람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서베이라든지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겠죠. 아니면 또 심층 인터뷰, 그리고 이런 걸 해왔는데 인터뷰라고 하는 거는 인터라고 하는 거 어떤 사이라는 뜻이겠죠.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면은 국가 사이라는 뜻이니까요. 인터 그리고 뷰라고 하는 거, 뷰는 마주 보는 거. 사람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인터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인터뷰는 미디어가 가장 사랑한 제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는 폭스 포퓰리, 민중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, 여러분 뉴스를 본다면 뉴스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, 인터뷰를 담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. 다큐멘터리 역시 마찬가지죠. 전문가의 물론 이야기긴 하지만, 따라서 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인터뷰만 잘하더라도 여러분이 콘텐츠를 매우 잘 만들 수 있고요. 인터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실은 한 학기를 강의하더라도 부족한 정도로 다양하고 중요한 제작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인터뷰의 종류를 우선 크게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첫째는 심층 인터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심층 인터뷰는 어떻게 단순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. 예를 들면 점심을 먹었습니까? 아니요, 먹었습니까? 안 먹었습니까?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거나 뭘 드셨습니까? 라고 하는 질문.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인터뷰는 심층 인터뷰라고 할 수 없습니다. 심층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 경험의 그 의미들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총체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FGI 많이 들어보셨죠. 예,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다양한 그 인터뷰이들 사이를 어떻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도 관찰을 합니다. 일반적으로 광고회사에서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FGI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 세제가 나왔을 때 이 세제를 쓰는 주부들을 모아서 함께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서로 토론하게 하고 논의하게 하는, 이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장점은 어떤 주된 어떤 의견의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고요. 단점은 어떤 소심하거나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하고 저는 같이 인터뷰의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. 그리고 인터뷰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먼저 인터뷰의 어떤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인터뷰 단계는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가 7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. 첫 번째는 인터뷰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검토하는 단계가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인터뷰의 대상을 선정하는 거죠. 내가 필요한 콘텐츠에 어떤 적절한 인터뷰가 들어가면 좋을지. 세 번째는 섭외와 자료조사 있겠고요. 네 번째는 인터뷰 실시하는 거. 다섯 번째는 소감을 쓰는 겁니다. 여섯 번째는 콘텐츠로 완성하는 거고요. 일곱 번째는 인터뷰에게 콘텐츠 만든 거를 알려주거나 보여주는, 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각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인터뷰의 필요를 검토하는 건데요.
인터뷰 자체를 콘텐츠로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콘텐츠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절차인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. 만약에 인터뷰 그 자체가 콘텐츠라고 한다면 인터뷰를 어떻게 구성해서 이걸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. 콘텐츠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절차, 예를 들면 뭐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새로운 어떤 프로덕트를 만든다라거나 이런 거라면 약간의 그 필요 검토에 따라서 약간 인터뷰의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인터뷰의 그 대상을 선정하는 건데요.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한 인터뷰들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건 아까 앞서 살펴봤던 천지인에서 지, 즉 프로덕트,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를 검토해서 이 프로덕트와는 어떻게 차별화시킬 건지,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후에 이제 섭외 후보자들의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자료조사로 넘어가게 될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인터뷰 세 번째 단계는 섭외와 자료조사입니다. 섭외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정입니다. 여러분이 만약에 여자친구를 사귄다거나 아니면 어떤 결혼 배우자를 찾는다고 하는 거 일종의 섭외 과정입니다. 섭외가 없으면 결혼을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섭외가 되지 않는다면 인터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섭외에는 반드시 반대가 여러분에게 닥치게 됩니다. 그때 이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논리와 근거가 필요하겠죠. 그리고 이제 인터뷰 완성도를 담보하는 데 역시 자료조사가 필요하고요. 또 질문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 번째는 인터뷰를 실제 실시하는 단계인데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용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라포르라고 하는 건데요. 영어는 레포트고요. 불어로는 이제 라포르라고 합니다. 다른 말로 하면 접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호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라포르는 인터뷰를 질문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, 두 사람 간의 어떤 그 관계의 문제입니다. 잘 어떻게 여러분도 인터뷰하다 보면 어떤 인터뷰와는 굉장히 잘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것처럼 인터뷰를 하는 사람과 또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 간의 어떤 좋은 감정과 좋은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거, 이게 라포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질문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고요. 왜냐하면 인터뷰를 하다 보면 항상 다음 질문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당황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쭉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뭘 질문해야 되는지를 까먹게 되거든요.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질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는 게 필요하고요. 또 인터뷰할 때는 잘 경청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매우 훌륭한 인터뷰어의 어떤 자세라고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록과 그리고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게 있겠고요. 다섯 번째 단계는 소감의 기록입니다. 인터뷰 끝난 다음에 더 나은 인터뷰와 더 나은 콘텐츠를 위한 어떤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우리가 인터뷰에서 어떤 게 잘 됐고 어떤 게 좀 아쉬웠다라든지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인터뷰 이에 대한 나의 소감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적어 놓으면 그건 여러분의 콘텐츠로 그대로 축적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콘텐츠를 완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. 편집을 통해서 완성을 하고요. 일곱 번째는 인터뷰에게 고지, 일종의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제 생각에는 잘 아는 인터뷰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텍스트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이해가 필요하고요. 두 번째는 잘 듣는 인터뷰가 필요합니다. 인터뷰를 하는 방법은 먼저 인터뷰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첫째는 잘 아는 인터뷰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로는 잘 듣는 인터뷰어. 그래서 인터뷰할 때 뭐 기록하는 데도 물론 중요하고 또 다음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
인터뷰할 때 잘 듣고요. 제일 잘 듣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방법은 아이 컨택을 하는 겁니다. 저 역시 지금 카메라를 보고 여러분하고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이 컨택을 잃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. 세 번째는 심지궂은 인터뷰를 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.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그 인터뷰이의 어떤 의도에 휘말리게 되거나 그 인터뷰의 어떤 그 주장에 이야기에 이렇게 휩쓸려가게 되기 쉽습니다.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인터뷰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따라서 심지궂게 내 목적을 항상 잃지 않고 거기에 어떤 고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. 네 번째로는 기록하는 인터뷰. 인터뷰할 때는 보통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필기를 하죠.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인터뷰를 기억할 수만은 없는 거고요. 그 기억은 굉장히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꼭 이런 그 기록의 과정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말을 기다리는 인터뷰어라고 했는데요.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침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 굉장히 어색하죠.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인터뷰어에게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인터뷰어는 질문을 했는데 만약 인터뷰어가 질문을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침묵이 참 무겁게 느껴져서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러기보다는 그 침묵을 굳이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. 그 침묵을 비워두면 어떻게 보면은 인터뷰이가 그 침묵을 채우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. 이때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여섯 번째는 찔러보는 인터뷰어라고 했는데요. 즉 인터뷰어는 단지 받아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터뷰이에게 이런저런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질문했을 때 인터뷰가 보이는 그 반응이라든지 어떤 표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감지해서 이것들을 컨텐츠로 잘 담으면 좋겠고요. 일곱 번째는 non-verbal communication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고요. non-verbal은 이게 이제 비언어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죠. 우리가 인터뷰를 하다가 그 언어적인 거, 즉 말하는 거 말고라도 이 사람의 전체적인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읽을 수 있죠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. 그래서 non-verbal 커뮤니케이션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. 인터뷰하는 도중에 소감을 기록하는 것도 매우 또 중요합니다. 그리고 라포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. 그리고 좋은 인터뷰는 인터뷰어와 인터뷰 사이의 어떤 치열한 그 어떤 화학 반응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단지 그냥 뭐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어떤 기계적으로 답하고 이런 과정의 인터뷰는 매우 흥미로운 인터뷰라고 하기는 어렵겠죠. 그래서 좋은 인터뷰는 인터뷰와 인터뷰의 과정이 이렇게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치열하게 부닥치고 또 새로운 뭔가가 나오고 하는 그런 묘한 리듬과 또 어떤 충돌과 또 이런 이렇게 독특한 어떤 그 결합이라고 하는 이런 그 반응을 보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안희정 지사의 쇼트뷰 인터뷰를 한번 보면 얼마나 이게 인터뷰가 재밌게 구성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한 다큐멘터리 작가가 만든 레드소파 인터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이 사진 작가는 붉은 소파를 들고 다니면서 전 세계의 어떤 그 다양한 나라 사람들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다른 장소이지만 같은 붉은 소파를 앉아서 찍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그 큰 어떤 공통점을 갖게 되고요. 콘텐츠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. 또 이제 좋은 인터뷰는 인터뷰와 인터뷰 사이의 어떤 화학 반응이라고 아까 얘기했고요. 이 시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소개해 주고 싶고요.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.
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.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.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. 부서지기 쉬운,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.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.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. 라고 하는 이 시인데요. 한 사람의 그 인터뷰일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를 함께 만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. 제가 그 인터뷰에 대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꼭 제가 보여주고 싶은 어떤 기획법이 떠올랐습니다. 그건 바로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. 이 디자인 띵킹의 방법은 지금 최근에 그 많은 기업들이 이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고요. 그리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. 여러분도 콘텐츠를 기획할 때 이 디자인 띵킹 방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하는 겁니다. 그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디자인 띵킹의 핵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. 사람. 그래서 사람을 중심에 놓는 사고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게 그러면 기존의 어떤 그 기술과 아니면 또 시장이 중심이 된 어떤 경영학적인 어떤 그 사고법과는 달리 사람을 핵심에 한가운데 두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가 있고요. 그 문제와 사람에 대한 이해,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, 그 만들어낸 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자면 이런 그림으로 할 수 있겠고요.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그 논의와 발산과 수렴을 반복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디자인 띵킹 방법은 기술과 시장 접근법에서 사람 접근법으로의 어떤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현장의 상황을 직접 파악하여 새로운 발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 단점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움직임을 착목하기 때문에 시장성을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. 어떤 시장이나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사고법이 로지컬 띵킹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은 디자인 띵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디자인 띵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요. 이 어떤 그 경영에서 여러 가지 그 차원이 있겠죠. 판매와 개발, 제조, 사업, 그다음에 경영, 기획 하는데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은 실은 개발하고 제조하는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판매 그리고 사업 그리고 경영, 기획까지 모든 분야에 다 이 디자이너의 어떤 사고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 시대가 된 거라고 할 수 있고요. 성공하는 기업의 세 가지 특징은 어떻게 뭐죠 이게 세 가지라고는 적게 생산해서 크게 키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전 사원을 참여시키는 거고요. 세 번째는 반드시 성과를 낸다입니다. 굉장히 흥미롭죠. 그래서 적게 생산해서 크게 키우는 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전 사원의 참여라고 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어떤 통일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. 반드시 성과를 내는 거는 어떤 분은 큰 투자를 안 하고 적게 투자해서 확인한 것만 다시 확장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 싱크대 하다 보면 이렇게 음식 찌꺼기들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퍼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이걸 이렇게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
새롭게 만든 어떤 싱크 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. 또 이 일본의 그 큐슈의 헨나 호텔이라고 하는 독특한 호텔. 이 호텔에는 로봇만 있습니다. 로봇가 손님을 맞이하고요, 집을 날라주고 또 전등을 꺼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그 디자인 띵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강의실에서 다시 만나요.